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중앙지검은 기소를 강행한다는 기류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의 본보기라며 감옥 가거나 쫓겨나더라도 이겨내겠다고 했습니다. 침수 피해가 속출한 부산 해운대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강원 상강과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 제부도 앞바다에서 요트가 도로에 걸려 좌초돼 1시간 동안 제부도로 있는 바닷길이 통제됐습니다. 일산의 한 폐차장에서는 불이나 유독성 많은 검은 연기가 퍼졌습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자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가 전 정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 을지로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어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결정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채널A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살펴봤더니 채널A 기자의 취재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지만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이런 판단이죠. 그래서 향후 검찰 수사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주장해온 검언유착, 이건 없었다, 이런 판단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결정 직후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어떤 논리로 반발했는지 먼저 수사심의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응을 서영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첫 반응은 납득하기 어렵다였습니다. 중앙지검 측은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이미 한 검사장 휴대폰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포렌식을 통해 새로운 증거 확보를 시도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수사팀은 이른바 부산 녹취록 외에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 독립을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장관도 수사와 별도로 감찰권 발동도 이미 예고한 상태입니다. 수사의 결대로, 원칙대로, 법과 원칙대로 잘 된 이후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찰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추 장관이 직접 공모 의혹 관련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문건에 적시해 수사팀도 출구 전략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했던 여권에서는 수사심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격앙됐는데 이 수사심의는 검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만들어진 겁니다. 조정린 기자가 여권의 주장과 그리고 심의가 만들어진 배경까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페이스북입니다. 수사심의위가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아주 노골적이다,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위로 전락한 것 같다고 했고, 신동근 의원은 수사심의위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결국 이렇게 초를 친다며 수사심의위도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이 비판에 나선 검찰 수사심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만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놓은 결정을 폄하하는 것은 도입 정신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숨을 돌린 건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한 검사장은 어제 심의위원회 출석을 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의가 어떤 결정을 하든 추미애 법무장관과 수사팀은 자신을 구속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금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에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한 한동훈 검사장이 소회를 묻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었습니다. 한 검사장은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지검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며 말을 맺었습니다. 이날 한 검사장 진술과 기록을 검토한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10명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봤고 불기소 의견은 11명에 달했습니다. 반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수사와 기소는 이어져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수사심의는 공모가 없었다는 거고 법원은 있었다는 건데 검찰이 심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그리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지까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부 변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변 기자, 먼저 수사심의의 결정을 보면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공모는 없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며 영장을 발부한 법원과는 입장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김동현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정 기자의 영장을 발부할 때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며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언유착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했는데 심의위는 검언유착이란 프레임 자체를 부인한 겁니다. 따라서 법원의 이정 기자에 대한 영장 발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동재 기자 측이 녹취록을 공개했잖아요. 그 녹취록을 이제 수사심의에서 봤을 텐데 법원과 검찰은 여기에 공모가 있었다고 본 건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일반인들이 참여했는데 거기서는 공모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다. 두 판단이 배치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검찰에서 따를지 여부 이 검찰에서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앞서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이 사건에서 손대라고 경고한 건데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잘못된 지휘라고 반대했지만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는 이성윤 지검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검찰이 이제 심의의 결과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발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 분위기만 봐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심의위 결정을 무시할 경우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심의 결정을 검찰이 수용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이번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MBC에 대한 수사, 여기에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공모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심의의 결과, 이 결과를 감안해 볼 때 MBC 그리고 KBS 오보 논란을 빚었던 KBS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KBS 검언유착 의혹 오보 파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이 보도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또 앞서 수사팀이 MBC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윤 총장으로부터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게 유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채널A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겠군요. 자, 변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추미애 법무장관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감쌌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했다는 이 야당 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이 흥분하면서 가짜뉴스를 맹신하냐고 따졌는데, 하지만 정 교수가 한 말은 재판에서도 공개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이었고 정 교수 본인도 인정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까지 가짜뉴스 프레임에 가두는 게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 법무장관이 형사 피의자를 대정부 질문에서까지 감싸는 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은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정경심 교수의 강남 빌딩주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곽 의원이 다시 언론 보도를 증거로 들이밀자 추 장관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가짜 뉴스로 받아칩니다. YTN에 나온 겁니다. 언론 보도가 가짜 뉴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 맹신주의자십니까? 그러면 대통령 말씀도 저희들이 다 의심해서 들어야 되나요? 의원님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제가 질문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하지만 정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란 문자를 동생에게 보낸 것은 재판에서도 공개됐고 정 교수 자신도 이미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4월 재판에서 당시 조 전 장관 오촌 조카가 강남 건물을 사자고 하길래 내가 고무돼서 말한 것이라며 사적인 대화인데 언론 플레이가 돼서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도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비난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때도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에서 좀 비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이 나라를 뒤흔든 주요 사건의 사실관계조차 따져보지 않은 채 정 교수를 맹목적으로 감싸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지 오늘로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으로 파격 발탁됐다가 거꾸로 지금은 정권의 공적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도 아마 지난 1년이 믿기지 않을 정도일 텐데 윤 총장의 지난 1년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임명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하 2019년 7월 25일 대통령 문재인. 정확히 1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무한 신뢰를 드러냈던 문재인 대통령.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지만 이후 청와대로 향하는 검찰의 칼날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현 정권 출범 1등 공신 대접을 받던 그가 여권의 배척 대상이 된 건데 지난 1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취임 일성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윤 총장.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사건에 뛰어든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어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청와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까지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이어지자 여권은 윤 총장을 검찰개혁의 반대 세력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 임명된 추미애 법무장관과는 초유의 지휘권 다툼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대학살에 비유된 대규모 인사에 이어 다음 주 또 한 차례 인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추 장관의 맞선 처지에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권과 관련된 각종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선 그의 측근들이 좌천돼서 옴짝달싹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초심을 지키지 못하면 야권에서도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남은 1년 임기를 온전히 채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전국을 휩쓸었던 폭우는 오늘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강원 산간과 동해안은 내일까지 80mm가 더 내릴 전망인데 동해안 해수욕장은 주말마다 내리는 장맛비에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상인들은 침수 피해로 영업마저 포기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시장입니다. 가게 안이 흙탕물로 가득합니다. 상인들은 그릇에 묻은 진흙을 연신 닦아냅니다. 피서철 대목은커녕 침수 피해에 영업도 포기했습니다. 그릇이 다 하나하나 다 씻겨야 된다. 그리고 또 밑에 지하에 거는 그릇은 이제 다 못 쓰는 거지. 이제 상 같은 거는 다 버려야 돼. 강원 동해안의 횟집거리도 썰렁합니다. 횟집 내부는 빈 테이블만 가득합니다.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피서객의 발길이 끊겨 주말에도 해수욕장이 이렇게 한산합니다. 강원 동해안에도 사흘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어 또 침수 피해가 난 시민은 장마가 원망스럽습니다. 비가 이거 물이 차니까 집에 물 들어올까 봐 잠을 며칠을 못 자요.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장마에 해수욕장 개장 특수도 사라졌습니다. 상인들은 주말마다 비가 내렸다며 울상입니다. 날씨가 우선 받쳐줘야 되는데 날씨가 안 받쳐줘요. 많이 줄을 써봐야죠. 거의 되돌아봐야죠.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최대 8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최근 이곳저곳에서 벌레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각지의 정수장에서 유충이 나오더니 부산에서는 노래기라는 곤충이 마을을 덮치고 서울에서는 대벌레가 숲을 뒤덮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유독 곤충 피해가 이렇게 빈번한 이유가 뭔지 송민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전국 7개 정수장에서 발견된 벌레 유충. 깔따구 유충으로 추정되는데 가정집 필터에서도 나오면서 수돗물 불안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발견했다고 하셔서 정수기물도 조금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부산의 한 외곽마을엔 독특한 채취를 풍기는 노래기가 때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밤에 자다 보면 막 스물스물해요 느낌이. 그래 불 켜놓고 뭐 파래가 붙어가고 기어 올라오고 있다고. 서울 한복판도 마찬가지. 나왔다. 여기 또 있다. 너무 간지러워. 은평구 봉산 일대엔 대벌레 떼가 출몰해 구청이 방제에 나섰습니다. 올해에 잇따르는 곤충 대발생은 기후변화가 원인입니다. 겨울 기온이 높아 번식하기 좋아진 겁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이 지금 요새 곤충들 대발생하고 다 맞물려가지고 온도가 이제 높으면은 이제 겨울 동안에 알들이나 이런 것들이 죽지 않고 다 부화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지난 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3.1도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고 겨울철 기온이 높았던 해는 곤충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올해 아프리카에선 메뚜기 떼가 기승인데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면 이러한 곤충의 역습은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화성 앞바다에서 요트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빠진 뒤에 보니 암초가 아니라 제부도로 있는 바닷길 도로였습니다. 또 고향 일산에서는 폐차장에 큰 불이 나 검은 연기를 뒤덮였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은 구자연 기자가 전합니다. 바다 한복판에 요트가 기울어졌고 해경 대원들이 탑승자를 구조합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화성 제부도 앞바다에서 요트가 자주됐습니다. 탑승자 4명은 무사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바닷물이 빠지자 갯벌 위에 도로가 드러납니다. 암초가 아니라 밀물에 잠기는 바닷길에 요트가 걸린 겁니다. 요트가 도로를 가로막아 제부도를 잇는 바닷길이 1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바닷길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항해 중인 그 배가 걸릴 수가 있어요. 보통 잘 안 가는데 왜 갔는지를 조사를 해봐요.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고양시 일산의 한 폐차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지만 폐기름이 섞인 고철더미가 불타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간 오늘에 지속될 예정이고요. 그 안에 진짜 폐기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굴삭기로 파도 계속 나오는 수준이라.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는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넘어져 고속도로가 4시간 가까이 통제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나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문 투기꾼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까지 세금 부담을 키우면서 다주택을 매매하기보다 증여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의 증여 건수는 2배 이상으로 급증했는데 왜 그런 건지 이정현 기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단지. 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4월부터 석 달간 이 일대에서만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300여 건이 증여로 거래됐습니다. 20억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양도소득세 지금 70%까지, 지금은 40%, 50%인데 70%까지 지금 부과를 하겠다고 하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서 이제는 두려움, 불안감 때문에.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뿐 아니라 수원과 파주 등 집값이 오른 경기 일부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올 2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는 18,696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다주택자로 세금 부담 때문에 자녀에게 집을 물려줬습니다. 증여세가 더 저렴한 구간으로 많이 넘어가시기 때문에 주로 5억 이상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세금 낼 바에는 자녀한테 물려주자 이런. 증여 선호 현상은 현 정부 들어 급격히 커졌습니다. 2017년 5월 이후 3년간 서울 지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월 평균 1,092건. 이전 정부보다 2.57배 급증했습니다. 또 내년 5월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시중의 매물 부족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세금 폭탄이 낳은 양도 열풍의 매물 부족 현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을지로에선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부동산 규제와 늘어난 세금을 더는 못 참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분위기를 들어보죠. 자, 김자민 기자. 지난주에도 500명 정도 거리로 나왔던데 오늘은 숫자가 더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집회는 조금 전 7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참가자들이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릴레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단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의자가 마련이 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의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문 대통령이 취임 당시 국민 불만이 있을 때 국민과 터놓고 대화한다고 밝혔음에도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로 세 번째를 맞은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규제와 세금 폭탄에 저항하는 의미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정당한 세금을 넘어 징벌적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촛불 집회 이후엔 명동성당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대책 피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실검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나라가 네 거냐라는 문구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 소송을 위한 모금 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을지로에서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면서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승부를 걸고 있죠. 자, 그런데 지난 총선 당시 부산을 초라한 도시라고 해서 논란을 낳았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세종시에서 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표현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초라하고 서울은 천박하다면 우리나라 양대 도시가 다 볼품없다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이해찬 대표의 말실수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잦으면 그걸 실수로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며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저긴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뭐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수도 이전을 매개로 개헌을 추진하면서 권력구도 개편까지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서울이 천박하다는 표현은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부산에 대해서도 초라한 도시라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체증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부산은 초라하고 서울은 천박하다는 이른바 부초 서천 발언에 부산이 지역구인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졸지에 대한민국의 수도와 제2도시가 천박하고 초라한 도시가 됐다며 정작 지금 부산과 서울을 부끄럽게 만든 건 오거돈, 박원순 두 민주당 단체장의 성추행 추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마저 갈라치게 하는 집권당 여당 대표의 말에 부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은 서울의 집값 문제와 재산 가치로만 평가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미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결국 짐을 빼고 문을 닫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곧바로 영사관 건물을 가져갔습니다. 청도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는 중국의 맞불 대응에는 백악관이 보복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영사관 건물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중국 정부의 인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짐은 대기하고 있던 이삿짐 센터 트럭이 날랐습니다. They will be evict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efore 4 o'clock this afternoon. 마지막 직원들이 떠나자 곧바로 미 국무부 관리들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영사관을 접수했습니다. 미국은 청도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한 중국에 눈에는 눈식 보복을 중단하라면서 휴스턴 총영사관의 첩보 활동은 도를 넘은 최악의 수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차이웨이 휴스턴 총영사는 중국과 미국의 교류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영사 업무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법무부는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에 숨어있던 중국인 군사연구원 탕주안을 체포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 복무 경력 등을 숨긴 혐의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당대표를 뽑는 경선 일정을 오늘 제주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첫 합동연설을 해서 이낙연, 김부겸 두 후보는 대표 임기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논쟁에는 차기 대선까지 연결되는 복잡한 함수 관계가 깔려 있죠. 홍현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연설에 나선 김부겸 후보는 영남에서 당 지지율을 10% 더 올리겠다며 TK 확장을 통한 정권 재창출을 주장했습니다. 대선에 출마할 경우 임기가 7개월에 그칠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 2년 임기를 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유 선장이 나 여기서 그만 좀 내릴래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재보궐선거 누가 책임지고 치러내겠습니까? 이낙연 후보는 위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섰다고 했습니다. 왜 7개월 당대표를 하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왜 이낙연이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어렵습니다. 또 민주당을 쇄신하겠다며 노인과 여성, 청년, 저소득층 등 약자의 아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정당으로 성숙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박주민 후보는 제주당원들이 달아준 4.3 배지를 2년째 옷에서 뺀 적이 없다며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대화를 통해 힘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야당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국민이 만들어주신
176석의 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예비 경선을 뚫고 본선에 오른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인 양향자 후보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강원을 포함해 다음 달 22일까지 전국을 돌며 합동 연설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 와중에 박원순 아카이브로 하겠습니다. 이제 아카이브라고 하면 이제 기록 보관소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고인이 됐지만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성추행 의혹 여기서 파생된 다양한 이제 문제들을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 이 시점에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박 전 시장의 시정과 업적을 기리는 아카이브를 만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예. 업무 기록물은 물론 박 전 시장의 노트북 그리고 휴대전화까지 모아서 별도 공간에 보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서울시가 성추행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해서 2차 가해를 했다 이런 논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예. 서울시가 어쨌든 저런 기록 보관소를 만든다는 거는 분명한 건가요? 예, 일단 서울시는 업적을 기리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예. 관련 조례를 근거로 박 시장 재임 기간 시정 기록물들을 서울기록원으로 순차적으로 이관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서울기록원 자체가 박 전 시장이 지난해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임 시장들 기록도 이제 보관돼 있지만 박 전 시장에 대한 기록이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원 당시 박 시장이 발언한 그 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역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업적을 칭송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관하는 거라면 문제가 이제 없을 텐데 예. 자 이제 이번 사건에 대처했던 서울시의 행정 패턴을 보면은 저런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박 전 시장은 성평등 관련 시설을 만드는 데도 적극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서울 동작구에 성평등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평등 아카이브를 만들었는데 변호사 시절 담당했던 각종 성희롱 소송 자료도 전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전 시장은 아카이브 론칭 당시에 여성의 기억으로 역사를 만들고 여성의 역사로 미래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성범죄 사례가 기록물로 남은 만큼 이번 박 전 시장 사건도 도서관 취지에 맞게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이런 취지의 예. 얘기인데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고은 시인과 관련해서 성추행 논란이 벌어졌을 때 서울시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서울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고은 시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다면서 만인의 방이란 전시 공간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2018년 고은 시인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철거한 바 있습니다. 예, 모든 문제는 이제 본질을 잘 조명해야지 오류가 반복되지 않는 건데 예. 이번 사건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정치적 고려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예.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 와중에 박원순 아카이브의 느낌표는 말만 성평등, 기록도 평등으로 하겠습니다. 그 박 전 시장의 공과 가가 편견 없이 서울기록원에 기록된다면 좀 설립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설립 취지에 더 맞을 거다 예. 이런 내용까지 봤어요.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총선 민심 백일천하로 하겠습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는데 압승을 했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그저께가 총선 딱 100일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 마침 여론조사 결과가 딱 나왔는데 예. 서울과 부산 등 시장을 새로 뽑는 내년 재보선에서 야당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여당을 앞지른 결과가 나와서 아주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 그래서 100일 전 총선 때와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건데요. 특히 그 성추행 논란으로 그 시장이 낙마한 서울과 부산으로 대상을 좁히면 야당 우세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나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이제 지난 100일 사이에 여당의 이제 악재가 될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했어요. 예, 그 박원순, 오고돈 두 시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아마 이제 내년 재보선이 양대 도시에서 치러지게 된 측면이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는 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최근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 기름을 부으면서 대형 악재가 된 셈입니다. 예, 이제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오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증세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여당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 근데 민주당에게는 좀 뼈아픈 조사 결과긴 한데 이 통합당도 사실 뭐 반사익도 없고 통합당도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이번 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율이 23%입니다. 예. 그래서 꾸준하게 오르긴 했지만 지난 총선 전후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뭐 실책이나 민심 변화에도 통합당이 반사익 효과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을 봐도 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한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땅히 뭐 대표 주자다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오죽 야권의 주자가 없으면 뭐 현직 검찰총장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왔겠냐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쫓는 뭐 안철수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도 모두 엄밀히 말하면 다른 당 소속이거나 또 무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이재명이란 두 주자가 선두에서 경쟁하는 민주당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선 후보라는 게 사실은 뭐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1년 8개월인가요? 예, 아직까지 시간이 뭐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얼마 안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총선 민심 백일천하의 느낌표는 야, 이대로면 여 만일천하로 하겠습니다. 만일천하요? 예. 이해찬 대표가 보시다시피 20년 집권하겠다고 했는데 그래, 만일을 계산해보면 27년쯤 나옵니다. 27년이요? 예, 만일. 예. 참, 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제 권력에 대한 견제가 늘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야당이 이제 대한정당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견제로 이어지느냐 아니냐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5일 만에 세 자릿수인 113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어제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 35명이 확진된 영향이 컸습니다. 이렇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지만 내일부터 프로야구는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요. 조심스럽게 관중맞이 준비에 들어간 잠실 야구장에 황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입구엔 안내선과 함께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유지하도록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와 QR코드 출입 관리를 위한 전선 작업도 한창입니다. 거리 충분히 되지? 프로야구 관람객 입장이 허용되면서 방역 조치에 나선 겁니다. 주로 사람 손이 많이 닿는 부분들이 전염이 될 수 있는 케이스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소독제를 사용해서 내일 입장이 가능한 야구장은 고척, 수원, 잠실 야구장 3곳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광주는 제외됐습니다. QR코드로 전자 출입 명부를 작성한 뒤 발열 체크까지 마쳐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관객들은 일행이 있어도 이렇게 한 칸씩 띄어서 앉아야 하고 자리에선 음료만 마실 수 있습니다. 구장별로 수용 인원의 10% 정도만 입장을 허용하다 보니 벌써부터 웃돈을 붙여 되팔겠다는 글도 등장했습니다. 프로축구장도 다음 달 1일부터 관객 입장을 허용키로 했지만 프로골프는 8월 말까지는 무관중 경기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경기 활성화와 누적된 시민 피로감 해소를 위해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멈췄던 영화 촬영이 하나둘 재개되고 좀비 영화가 개봉하면서 극장가도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완성도 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4년 만에 찾아온 좀비 영화 반도. 돌아오자마자 침체된 영화계의 구원투수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이후 처음으로 관객 200만을 돌파한 이후 올 주말 손익분기점 달성도 예상됩니다. 반도가 좀비물로서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홍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보러 왔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5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고 싱가포르와 태국에선 개봉 첫날 역대 한국 영화 오프닝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개봉 첫날 스코어가 35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올해 개봉작 중 인기가 가장 높았는데요. 이번 주말 300만 돌파
더 가능할 거라고. 기세를 몰아 남북미 정상회담을 배경으로 하는 강철비2. 황정민과 이정재 주연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현지 촬영도 이어졌습니다. 영화 교섭은 이달 초 요르단에 들어가 자가격리를 마치고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올 10월 열릴 예정인 부산국제영화제도 철저한 방역을 위해 부산시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아 정상 개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좀비가 살려놓은 한국 영화계가 코로나19를 뚫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우리 대중가요에는 서울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대에 따라 서울은 방금 들은 조용필 노래처럼 낭만적이기도, 희망차기도, 또 화려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서울은 학생에게는 인서울대학을, 청년은 직장을, 중년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곳입니다. 물론 수도 서울의 빛이 밝은 만큼 그늘과 그림자도 깊을 겁니다. 그런데 여당이 최근 국토균형 발전의 명분으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밀어붙이면서 서울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저긴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뭐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600년 역사를 이어온 수도 서울이 한순간 헐값이 됐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서울 아파트에 목매는 현실이 아쉽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품격 도시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이 대표 말을 빌리면 이런 천박한 현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 값이 뛰는 책임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지만 취임 3년이 지난 현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22번이나 내놓은 각종 대책에도 치솟는 아파트 값에 박탈감과 절망을 느끼는 서울 시민들이 천박하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다니요. 2년 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 기억납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 전 실장은 서울 강남은 꿈꾸지 말라더니 이번에 이 대표는 서울을 꿈꾸면 천박하다고 말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 강남에 고위공직자 5명 가운데 1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천박하고 누가 천박하지 않은 걸까요?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추진하면서 세종시는 지난 한 주 동안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이러다 행여나 이 대표의 지역구였던 세종시도 천박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천박한 도시 서울이었습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기도 했죠. 반면 동해안과 일부 내륙 곳곳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늦은 오후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전국의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광주 28도 등으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 서울과 경기 내륙, 남부지방에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북부 산간에 80mm 이상, 강원 영동 지역에 20에서 60mm가 오겠고요. 그 밖에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틀 전부터 강원 북부 산지를 중심으로 7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의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